윤석열 대통령이 베트남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인 베트남에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영아가 수원에서 1명 추가 확인됐습니다. 친모 소재도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별로 횟집 회식을 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류 괴담으로 수산업계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한 데 따른 겁니다.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고 공언한 지 나흘 만에 강남 학원가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준 킬러 문항 대비를 강조했는데 교육부는 오는 월요일 킬러 문항을 공개합니다. 추월 차선인 고속도로 1차로를 계속 달리는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1차로를 비워두는 건 고속도로 흐름을 방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젊은 여성을 내세워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유튜브 채널 접속을 국정원이 중단시켰습니다.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보러 갔던 관광용 잠수정 탑승자 5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잠수정 잔해가 발견된 건데 내부 폭발 가능성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정상회담을 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더욱 긴밀해졌습니다. 북핵 대응 같은 안보 분야 협력을 크게 확장하기로 했고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한국의 3대 교역국인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 강화입니다. 두 나라 사이에 경제뿐 아니라 안보 영역의 협력까지 그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첫 소식으로 김정우 기자가 정상회담 주요 내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옷차림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며 호치민 묘소로 다가가 헌화와 묵념을 합니다. 붉은색 리본엔 한국어와 베트남어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이란 글씨가 적혔습니다. 곧이어 주석궁에서 열린 공식 환영식에선 양국 국기를 손에 든 베트남 어린이들의 환영 속에 의장대 사열과 예포 발사가 진행됐습니다. 90분에 걸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는 해양 안보와 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퇴역 함정을 양도하고 마약과 같은 범죄 정보를 공유하는 치안 협력이 해양 안보의 핵심입니다. 베트남의 해양 치안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해 방산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sẵn sàng thúc đẩy và tham gia tiến trình phi hạt nhân hóa bán đảo Triều Tiên. 한국은 2030년까지 총 40억 달러 규모를 베트남에 유상 원조하기로 했고 양해 각서는 정부 차원에서 10여 건, 경제사절단 기업에선 역대 최대 규모인 111건을 체결했습니다. 경제협력을 통해 성장해온 한 베트남 관계는 이제 안보 분야의 협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경제적 효과를 수조 원 규모로 기대한다며 최근 침체됐던 무역 역동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경제협력 측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과도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전략이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와 같은 첨단 장비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이지만 우리나라는 8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이 제재할 경우 기업들이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죠. 이 중국에 이어 히토류 매장량이 세계 2위인 베트남에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기로 한 건 공급망 다변화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역시 현지에서 홍현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엉 국가주석이 핵심 광물 공급망 센터를 설립하는 MOU에 서명합니다. 베트남의 풍부한 히토류 개발과 관련하여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히토류는 전기차와 항공기 등에 들어가는 고성능 모터의 핵심 소재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면서 우리나라는 수입의 8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3년 전 센카쿠 열도 인근 지역에서 일본이 중국 어선을 억류하자 히토류 수출을 중단시켰고 일본은 하루 만에 선원을 풀어줬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에 맞서 중국이 히토류 공급망을 통제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제2의 요소수 사태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베트남은 히토류 매장량 세계 2위로 풍부한 자원이 있지만 채굴과 가공 기술은 한국에 앞서 있다며 양국이 윈윈 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과의 핵심 광물 협력을 통해 우리 주력 산업의 공급망이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 기간 예상을 뛰어넘는 베트남인들, 특히 젊은 세대의 환대에 놀랐다며 한류의 인기를 실감했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미래 세대 글로벌 연대를 강조한 윤 대통령은 내일 삼성 R&D 센터에서 디지털 분야 청년들과 대화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하노이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출산은 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들이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이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2,000명이 넘는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상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에 착수했는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수원에선 출산 후 출생 신고가 누락된 아이 1명이 추가로 확인돼 소재 파악이 진행 중이고 자신이 낳은 아기 2명을 살해한 30대 친모는 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긴급 체포된 30대 친모 A씨는 오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한 겁니다. 대신 A씨는 자신의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A씨와 남편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5년 전부터 2차례 반복된 범행을 남편이 몰랐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영아 2명 외에도 수원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의 수사 의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출산 기록은 있고 출생 신고는 없는 아기 2명의 정보를 포착해 수원시에 전달했습니다. 수원시는 이 가운데 1명의 친모인 30대 여성으로부터 지난해 출산한 뒤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뒀다는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아기의 소재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출산 기록만 남은 또 다른 1명의 친모인 30대 외국인 여성은 전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받은 해본 번호로 전화를 했어도 다른 삼자가 받기 때문에 연락이 전혀 안 되고 수집 파악이 안 돼서. 경찰은 화성의 10대 미혼모가 2년 전 출산한 아기를 인터넷으로 넘겼다고 진술함에 따라 친모의 당시 휴대전화를 확보해 아기를 건네받은 사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이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 문제와 별개로 우리 아이들과 관련해 걱정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초중고 학생을 상대로 학대 문제가 있는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죠. 특별한 이유 없이 7일 이상 결석한 학생 6,800명을 전수조사했는데 아동 학대 의심 사례가 20건이 발견됐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나오지 않은 12살 A군. 3개월 만에 집에서 멍투성이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아버지와 계모에게 수십 차례 폭행과 학대를 당한 끝에 결국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정부가 비슷한 사건 재발을 맡겼다며 특별한 이유 없이 일주일 이상 결석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6,800여 명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장기 결석자는 유치원생이 5명, 초등학생이 4,053명, 중학생이 2,813명으로 대안교육과 학교 부적응 등이 학교를 안 간 이유였습니다. 조사 결과 59명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고 그중 20명은 학대 정황까지 드러나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명 학생의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의 상담 및 심리 지원, 가정 방문을 통한 수업 지원, 병원 연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는 매년 7월과 12월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조사를 정례화해 학생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너무 어려워 사실상 풀 수 없는 킬러 문항에 대해 정부가 수능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 확고하지만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선 어떤 문제를 킬러 문항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가 확실한 답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학원가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한데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 킬러 문항의 예시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교육의 메카로 불리는 대치동의 한 대입학원. 정부의 수능 킬러 문항 배제 방침에 맞춰
2024학년도 수능 출제 방향과 예측 전략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정부 실책 발표되자마자 대표님이 어차피 EBS에서 기출 좋은 문제 다 있으니까 그걸로 공부하면 된다고. 고난도, 난해한 지문 분석을 강조하던 기존 전략과는 상반됩니다. 다른 학원들도 저마다 대응책 마련을 고심 중입니다. 지금 다 학원가 숨죽이고 있는 분위기에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하다가 크게 달라지겠냐 그런 분위기가 지금. 하지만 대부분 킬러 문항 없이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수능 시험 자체는 학생들 사고력 신장을 요하는 문제들이잖아요. 응용 능력을 키워가지고 풀 수 있냐, 그런 능력을 누가 더 키워나가느냐, 그런 거를 따지는. 불안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킬러 문항을 제외한다고 하니 어떻게 대부분에서 정시에서 뽑을 건데 그것도 되게 의문이고 더 깜깜해졌어요. 킬러 문항의 기준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교육부는 다음 주 월요일 지난 3년간 치러진 수능과 최근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의 구체적인 예시를 공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사실 킬러 문항 배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야당은 집요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과거 학원을 운영했던 정청래 최고위원은 경기 중에 골대를 옮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작 학원가에서는 혼란을 키우는 건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말합니다. 정민진 기자가 학원가의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킬러 문항 배제 방침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상위권 학생도 중위권 하위권 학생도 모두 혼란해. 정 최고위원은 1990년대 서울에서 학원버스 10대를 운영할 정도의 대형 학원을 직접 운영했던 학원장 출신입니다. 특히 수능 5개월 전 킬러 문항을 없애라고 지시한 건 윤 대통령이 교육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변별력 실종 사건이자 경기 중 골대 변경 사건입니다. 하지만 킬러 문항 배제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고 교육과정평가원도 이미 지난 3월에 발표했던 사안입니다. 킬러 문항 내지는 초고난도 문항을 내지 않겠다. 한국학원총연합회도 이미 예고된 것이라 별 혼란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단지 킬러 문제 두세 개 정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공부하는 수험생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특히 정부 방침에 반발하는 건 강남의 일부 대형 학원과 고액 수업료를 독점한 일타 강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가 큰 혼란을 몰고 올 것처럼 학생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자꾸 수험생들을 더 혼란스럽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나.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사교육 칼을 탈 단속이 학원 탄압이라고 주장했는데 졸속 행정 그리고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이 악습이. 학원총연합회는 극소수 대형 학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를 탄압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정치권이 싸우면서 수산시장 상인들은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 특히 야당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검증되지 않은 주장들이 괴담처럼 퍼지면서 수산물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여당은 수산물 소비를 위해 각 지역 횟집을 찾기로 했습니다. 고이동 기자가 노량진 수산시장을 둘러봤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손님들이 찾을 시간이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러다가 다 문 닫고 놀지 않을까. 작년 대비 한 70%, 80% 그렇게나 많았어요.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보다도 어렵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도 겪어봤고, 근데 그보다도 더 어렵다니. 유언비라든가 괴담이라든가 이런 게 증폭돼가지고 우리한테 치명적으로. 일본 오염수 방류로 우리 바다의 해산물도 오염될 거란 괴담이 퍼지면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상윤회에선 원전 오염수 괴담을 용납할 수 없다는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강릉을 찾은 민주당 지도부는 일본 오염수는 핵물질 오염수라며 방류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동해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도부는 가락시장을 찾아 수산물 소비를 독려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괴담과 선동이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당은 다음 주부터 각 상임위별로 수산시장이나 횟집에서 모임을 하면서 수산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방사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있느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측정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방사능 테러 같은 과격한 표현으로 괴담이 생산되고 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판단을 구해야 하는 것이겠죠. 이어서 이유경 기자입니다. 지난 15일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을 해온 박구현 국무 1차장은 오늘은 가짜뉴스에 대한 설명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국내 한 인터넷 매체가 일본 외무성 간부가 국제 원자력 기구에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반박한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례적으로 무책임한 가짜 정보 유포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그 회담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담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 내용을 논할 가치는 없는 것이고요. 야당을 중심으로 핵 폐수, 방사능 테러 등 과격한 표현들이 쏟아지며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 전남 어민 700여 명은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해상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고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방출됐어도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해역에 문제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음모, 선동으로 수산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바닷물을 샘플링하고 그날 잡힌 물고기의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는 일들을 거의 20년 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2011년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었는데 지금 영향이 있겠는가? 정부는 괴담 확산을 막기 위해 오염수 정책 정보 플랫폼을 만들어 과학적 검증을 거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 처분에 반발해 집행 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을 자세히 보면 단지 한 전 위원장의 신청을 기각한 것 이상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은 항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영일 기자가 판결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재가로 면직 처리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국가공무원법상 중대한 위반 사유가 발생했다는 게 면직 이유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즉각 면직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가 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심사 점수가 수정되는 위법 상황을 알면서 묵인하고 승인했다며 방송 중립성과 공정성을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의무를 방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평가 점수가 사후 수정돼 과락된 결과를 토대로 TV조선 조건부 재승인 안건을 상정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한 전 위원장이 면직 처분이 정지돼 직무를 계속할 경우 방통위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해되고 공공의 이익도 훼손될 수 있다며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면직을 제가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원 결정은 당연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존중한다고 논평했습니다. 반면 야당은 방통위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얼마 전 대구 중심도로에서 퀴어 문화 축제를 놓고 대구시 공무원과 경찰이 충돌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런데 경찰이 오늘 홍준표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보복하냐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경찰과의 갈등이 점입가경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경찰관들이 파란색 상자를 들고 대구시청을 나섭니다. 경찰은 오늘 대구시청 홍보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영장을 집행했습니다. 6월 16일에 발부되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지난 2월 시정 홍보용 SNS 채널을 홍준표 대구시장의 개인 홍보로 사용했다며 홍 시장과 담당 직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겁니다. 온통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시장의 정치적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대구시는 선관위 지적을 받은 영상 60여 개를 즉시 삭제하는 등 그동안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다며 지난 17일 퀴어 축제에서 대구시와 경찰이 벌인 몸싸움을 거론하며 반발했습니다. 오비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권력의 집행도 오해받을 짓은 안 해야죠. 홍준표 시장도 SNS를 통해 공무원을 상대로 보복 수사를 하는 건 경찰이 아니라 깡패라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퀴어 축제 충돌보다 앞선 지난 9일 이미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며 연관성을 부인하고 법에 따른 정당한 수사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사실혼이나 동거관계를 법적인 가족관계로 인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입니다. 이 사회 변화에 맞춰 가족 개념을 넓히자는 취지지만 이 부작용을 우려하며 사회적 합의가 먼저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우선 생활동반자법 어떤 내용인지부터 알아야겠어요. 네, 현재 동거관계는 정식 가족이 아니어서 응급 상황일 때 대리결정 같은 법적인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 성인 동거인이 등록해서 증명서를 발급받기만 하면 입양이나 재산분할, 이 사회보장제도 같은 사회적 권리를 결혼 관계일 때와 똑같이 받도록 하자는 게 이 생활동반자법의 골자입니다.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21일 국회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전을 벌이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습니다. 서로 간에 일종의 혼인에 준하는 좀 더 넓히자면 동성혼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염두에 둔 법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까지도 충분히 감안해서 토론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동성혼이라는 그 답변으로 이렇게 다른 형태의 보호받을 범주에 있는 것이 사실상 경시되는까봐 저는 겁이 나서 저는 그 경시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잠깐만. 두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느냐 이런 논란으로 번진 거네요. 네, 이 법이 우리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동성끼리의 결혼을 사실상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네. 한동훈 장관은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생활동반자법이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양 말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면서 이 민주당이 동성혼 법제화를 추진하려거든 정정당당하게 국민의 동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말대로 이 가족 구성 형태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족이 아닌 이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가구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2015년 21만 가구에서 6년 만에 47만 가구로 급증했고 이 가구 구성원도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박 의원은 이런 변화를 감안해야 한다면서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 팍스를 예로 들었는데요.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수반되는 만큼 충분한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동성혼 문제 말고도 어떤 점이 바뀌게 됩니까? 네, 먼저 이 법적으로 규율해야 할 사안이 상당합니다. 이 민법부터 시작해서 국민연금법,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이 법 하나로 최소 다른 25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 당사자끼리 합의됐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부여되는 법적 권리와 복지 혜택을 악용하는 폐해도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이 박홍근 전 원내대표가 지난 2월 국회 연설에서 이 생활 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언급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종교계 반발이나 중도층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이 차별금지법 역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유야무야 됐습니다. 예, 홍 기자 얘기 들어보니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파장이 클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홍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서 관광용 잠수정에 탑승했던 5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실종된 잠수정의 잔해가 침몰한 타이타닉호 근처의 심해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 잔해는 잠수정이 심해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하면서 폭발한 흔적으로 보여서 사고는 끔찍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등 다국적 구조팀이 바다와 하늘에서 집중 수색에 나섰지만 끝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몰한 타이타닉호에서 500m 떨어진 수심 4km 아래 바다에서 잠수정 덮개 조각 등이 발견됐습니다. The front end bell of the pressure hull. That was the first indication that there was a catastrophic event. 잠수정은 출항 1시간 45분 만에 교신이 끊겼는데 당시 폭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해의 압력을 이기지 못했을 가능성이 나옵니다. The debris field is consistent with a catastrophic implosion of the vessel. 한때 수색 과정에서 수중 소음이 탐지되면서 구조 요청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영국의 억만장자, 파키스탄 재벌과 그의 아들 등 탑승객 5명 모두 끝내 숨졌습니다. There's help coming from around the world that they would be found, and now it's just heartbreaking. 미 해양경비대는 탑승자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과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아시다시피 타이타닉호 잔해를 보는 관광 상품은 한 사람당 가격이 수억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의 여행입니다. 이 때문에 부자들의 값비싼 모험이 낳은 비극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번 사고와 111년 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 모두 안전경고를 무시하면서 벌어진 사고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입니다. 1912년 영국 사우샘프턴항에서 출항한 초호화 여객선 타이타닉호. 항해 나흘 만에 빙산에 부딪혀 침몰해 1,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극을 영화에 담은 제임스 캐머런 감독은 이번 잠수정 사고와 타이타닉호 침몰에 기이한 유사성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두 참사 모두 안전 경고를 무시하고 운항을 강행했던 겁니다. Captain took it full steam into an ice field at night on a moonless night with very poor visibility. After he had been repeatedly warned by telegram. 잠수정 타이탄은 5년 전부터 안전성 검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운영사 측은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는다며 공인기관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Nobody had ever made a carbon fiber pressure hull for that depth before. It is very difficult to test. 잠수정에는 타이타닉호 유물 발굴에 앞장서 미스터 타이타닉으로 불렸던 프랑스 국적의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등 5명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잠수정을 조종한 운영사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의 아내는 타이타닉호에서 함께 숨진 스트라우스 부부의 고손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암컷과 수컷이 쌍으로 붙어 다니는 곤충 이른바 러브버그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출몰했습니다. 언뜻 보면은 파리 같기도 한데 때로 몰려다니는 데다가 도심까지 출몰하는 통에 시민은 불편을 호소하는데요. 이 혐오스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익충이라고 해서 전정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건물 간판 곳곳에 물이 지어 달라붙은 벌레들. 지붕 안쪽과 빌딩 유리창에도 서로 꼬리를 맞댄 벌레들이 시커멓게 앉아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산과 가까운 서울 북서부 지역에서 기승을 부렸던 러브버그가 올해는 광화문 등 도심에도 나타난 겁니다. 10걸음에 한 번씩은 본 것 같아요. 얼굴에 붙어가지고 막. 최근 5일 동안 종로구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160건, 산과 숲이 많은 은평구는 10일 동안만 1,900여 건에 이릅니다. 트레바퀴에 진짜 벌레가 너무 가득 많을 정도로 까말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파리채로 잡아보고 모기향까지 피워보지만 역부족. 각 지자체는 서둘러 방역 작업에 나섰습니다. 거주 지역으로 이동하는 벌레이기 때문에 그 이동 경로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러브버그는 습한 곳을 좋아하는 특성이 있지만 날개가 약해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쉽게 퇴치할 수 있습니다. 러브버그의 학명은 붉은 등 우단 털파리로 사람에 해를 주는 해충이 아니라 익충입니다.
유기물들을 분해하는 토양의 지렁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러브버그는 장마가 시작되면 자연스레 사라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보통 고속도로 1차선은 쌩쌩 달리는 차선이라는 인식이 있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사용해야 하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경찰이 오늘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로는 추월할 때 외에는 비워둬야 하는 건데 운전자들은 이번 단속을 어떻게 봤을까요? 조유정 기자가 경찰과 함께 단속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검정색 차가 고속도로 1차로를 일정한 속도로 계속 달립니다. 또 다른 SUV 차는 주행로인 2차로가 비었는데도 추월차로인 1차로로 운행합니다. 산타페 차량 순찰차 따라오세요. 순찰차 따라오세요. 고속도로 1차로 주행 규정을 위반한 겁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 때만 이용해야 하고 정속 주행 때는 승용차는 2차로, 화물차는 3차로로 이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1차로 정속 주행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무리한 추월을 유도해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이제 계도 기간을 거쳐서 이제 단속을 할 겁니다. 운전자들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1차로를 비워둔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속도로 흐름을 방해하는 도로 정체가 결국에는 추월 차선을 잘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정책 자체는 좋은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해 지정차로 위반 건수는 2020년에 비해 6천 건 늘어난 5만 4천 건에 달해 고속도로 지정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앞두고 지정차로 운행 준수를 계도하고 상습 위반자는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음주운전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는지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음주운전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한 회사 대표가 직원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구속됐습니다. 왜 이런 거짓 진술까지 한 건지 하동원 기자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도로 위에 있던 여성을 들이받습니다. 이를 목격한 남성이 달려와 사고를 낸 차량을 멈춰 세운 뒤에야 여성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다친 여성을 살피는 척하더니 돌연 차를 몰고 달아납니다. 지난달 17일 새벽 1시 반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온라인 쇼핑몰 업체 대표인 30대 여성 A씨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를 잡으려던 50대 여성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CCTV를 추적한 경찰이 회사로 찾아오자 직원이 혼자 운전했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A씨는 거짓 진술을 한 다음 날 경찰에 자수를 냈지만 경찰은 이미 CCTV 분석을 통해 A씨가 운전을 한 정황을 포착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을 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 사실이 밝혀지면 중한 형을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경찰은 회사 대표 A씨를 구속하고 거짓 진술에 동의한 20대 여성 직원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서울과 부산의 귀금속 상점을 돌면서 금붙이 수천만 원어치를 훔친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척하다가 하나씩 슬쩍 했는데 손이 어찌나 빠른지 바로 앞에 있던 귀금속점 주인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귀금속점. 금목걸이를 고르던 남성이 주인이 잠깐 뒤돌아선 순간 목걸이 하나를 휴대전화 아래로 숨깁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 주인이 돌아선 순간 목걸이를 움켜쥐더니 태연히 휴대전화 밑에 감춥니다. 40대 A씨는 지난달 20일부터 보름여 동안 서울과 부산의 귀금속점 5곳을 돌며 목걸이 7개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이 워낙 순식간에 이루어져 업주들은 영업이 끝나고 정산할 때가 돼서야 목걸이가 사라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난달 말 절도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상점 등의 CCTV 250여 개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했습니다. 수법이 매우 교묘해서 여타 범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A씨는 절도죄로 수감됐다 3월 출소했는데 2달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A씨는 훔친 목걸이 7개를 팔아 챙긴 2천만 원으로 빚을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벌인 추가 범죄가 더 있을 가능성을 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젊은 여성 등을 내세워서 북한 체제를 선전해온 유튜브 채널 접속을 국정원이 국내에서 보지 못하도록 차단 조치했습니다. 이들 채널은 1인 방송 형태로 북한 주민 일상을 미화해 왔는데요. 북한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차단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부가 왜 이런 조치를 했는지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미로 알려진 북한 유튜버가 영어로 불고기와 김치를 소개합니다. Kimchi is usually served with bulgogi. 초등학생 나이대로 보이는 유튜버 송아는 해리포터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라고 말합니다. My favorite book is Harry Potter written by J.K. Rowling.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북한에서 운영하는 송아, 유미, 뉴 DPRK 3개 유튜브 채널의 국내 접속을 최근 차단했습니다. 해당 채널들은 1인 방송 형태로 여성 유튜버가 북한의 일상생활과 시설들을 영어와 중국어로 소개해왔습니다. 不少款式和颜色很合我的心意. 평양을 살기 좋은 곳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발레학원과 백화점 등 일부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여주며 체제 선전으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실상을 가리면서 체제를 미화하는 영상들이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체제 선전 유튜브 계정 차단을 계속 해왔다며 대남 심리전 대응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튜브를 해킹 수단으로 쓸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 해킹을 시도하기는 어렵지만 댓글 또는 더보기를 통해 얼마든지 피싱 링크로 유도하여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10,000원을 육박하는 상황이죠. 자영업자는 일부 업종만이라도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자고 주장해 왔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투표 결과 이 차등 임금이 무산됐습니다. 이 와중에 노동계가 시간당 12,000원대 최저임금을 요구해서 자영업자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숙박 음식점업과 편의점업, 택시 운송업 등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새 업종이라도 최저임금을 낮게 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경영계. 임금 지불 주체의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높은 최저임금의 획일적인 적용은 취약업종 소속 기업의 법 준수 불가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표결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은 부결됐습니다. 대다수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수건과제였던 차등요금제가 불발되자 경총은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오른 시간당 12,210원을 제시했습니다. 물가 상승세를 감안한 적정 생계비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에 일부 자영업자는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을 통한 이제 고정비 지출이 증가하다 보면 폐업까지도 고려해 봐야 되겠죠. 사실 수익이 직원보다 더 낮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소상공인 등 사용자 측은 인상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최저임금 금액 논의는 난항을 겪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전기료 인상에도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연 채 영업하는 상점이 많습니다. 에너지 낭비라는 지적에도 상인들은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조윤정 기자가 현장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관광객이 붐비는 서울 도심거리.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으면서 상점들이 에어컨을 켠 채 손님을 유혹합니다. 열려 있는 거 있으면은 우리가 더 모이게 하시니까 더 모였으면 우리가 더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관광객 발길이 시원한 곳으로 향하다 보니 너도 나도 경쟁적으로 문을 열고 영업합니다. 서울 명동골목입니다. 이곳 약 100여 미터 구간에는 20개의 가게들이 밀집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상점들이 에어컨을 튼 채 영업 중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가게 20곳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문을 열어놨습니다. 하지만 에어컨을 틀고 문을 열어두면 문을 닫았을 때보다 최대 4.4배 많은 전력이 소비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름철 전기 수급 불안의 요인으로도 꼽힙니다.
더욱이 지난달 전기료 인상으로 냉방비 부담도 커졌지만 상인들은 영업하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전기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없어지면 사람 많이 더 코로나 이후 겨우 상권이 회복되는 상황에서 지자체도 당장 단속은 주저합니다. 코로나 이제 내려온 게 없고 계도하고 안내하고 홍보하고 있어요. 올여름 폭염이 예고돼 당국과 상인들의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수억 원 싸고 위치도 좋아 로또 청약으로 불린 서울 수방사 부지 청약이 300대 1에 가까운 흥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금수저 전용 청약이란 말도 나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공공주택 브랜드 뉴홈 첫 주자인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5억 원 안팎의 시세 차익이 붙는 알짜 청약이란 소문에 접수 전부터 관심이 쏠렸습니다. 13억 중반 정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자녀에게 이러한 기회가 있으니 좀 알려주고자 한다라고 하는 좀 어르신들. 나흘간의 청약 접수 결과 7만 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전 청약 경쟁률은 283대 1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반 공급은 역대 공공분양 최고 수준인 645대 1을 기록했는데 이 중 추첨제 물량의 실제 경쟁률은 3,400대 1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신청자들은 들뜬 마음에 부지를 돌아보면서도 바늘구멍 같은 당첨 확률에 큰 기대는 않겠다는 반응입니다. 20년, 30년 넣어야 된다는 말도 있고 안 될 건 뻔한데 그 위치가 도대체 어디니를 한번 보자.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3인 가구 기준 월 650만 원 이하란 까다로운 소득 요건에도 분양가는 9억 원에 달해 돈 많은 부모를 둔 금수저 전용 청약이라는 비판도 잇따릅니다. 분양가가 비싸긴 비싸죠. 20, 30대가 그 정도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이번 청약 결과는 다음 달 5일 발표됩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최근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수도권 인기 지역마저 시공을 포기하거나 불참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3년 새 30%나 오른 공사비 때문에 수주를 따내려는 시공사의 치열한 경쟁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대어로 꼽히던 경기도 과천의 한 아파트 단지. 수주전을 벌이던 대형 건설사 두 곳 중 한 곳이 최근 물러섰습니다. 급등한 공사비 때문입니다. 금액을 산정해서 저희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금액 갖고는 도저히 품질을 못 맞춰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는 3년 새 30% 가까이 오른 상황. 이 때문에 수도권 인기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현장도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의 한 재개발 조합은 공사비 증액 문제로 기존 시공사를 해지하려다 재협상에 들어갔고 공사비를 자진해서 올리는 등 시공사 모시기에 나선 조합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라갈 거 예상되는데 빨리 해야죠 이제. 문제는 앞으로 시공사를 아예 못 찾는 현장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조합들의 시공사 선정 시점이 앞당겨지지만 지금처럼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선 건설사들이 선별 수주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되면 정비사업의 진행이 지체되거나 아니면 멈춘다고 봐야 되는 거죠. 현장의 공사비 갈등이 공급 부족으로 이어져 주택시장의 불안 요인이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집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대학가의 한 소극장에서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 지원책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2030 젊은 층의 당 지지율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 기세를 몰아 청년 대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아린 기자입니다. 노타이의 면바지, 소매까지 걷어올린 김기현 대표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김 대표는 서울 홍대 앞 소극장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학자금 지원 방안을 대학생들에게 직접 발표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해주겠다. 학생들에게 당장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이 월 270만 원보다 적은 청년에겐 취업 전까지, 540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엔 졸업 후 2년까지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장학금과 생활비 대출 한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라면 총 100만 명이 1,882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김 대표는 또 월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가구까지 학자금 무이자 혜택을 주자는 민주당 대책은 퍼주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 개발과 청년 정치인 발굴도 약속했습니다. 꼰대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과 만나고 귀를 열고 청년들의 출마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는지 팍팍 밀어드릴 테니까 꿈을 가지고 과감하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1,000원의 아침밥과 토익 유효기간 연장에 이어 청년 맞춤형 공약 발표가 이어지면서 일부 조사에선 2030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20대 지지율은 민주당보다 10%포인트 앞섰고 30대 지지율도 직전 조사보다 10%포인트 오르면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지난달 우주로 쏘아 올린 누리호가 큐브 위성 다소리 사출에는 실패했지만 성공적으로 궤도를 따라 비행한 것으로 최종 발표됐습니다. 이제는 달 탐사를 위한 차세대 발사체 연구가 본격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위성 8기를 싣고 우주로 향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1, 2단 로켓 분리는 물론 목표했던 여명 황혼궤도에 위성을 배달하는 임무까지 계획대로 진행된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 궤도 범위를 오차 범위를 좀 설정해 놓고 있는데 그 오차 범위보다 한참 적은 수준의 정확히 거의 궤도에 진입했다고. 다만 행방이 묘연했던 부탑재 위성인 도요셋 4기의 셋째 다소리는 위성에서 사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발사체에서 사출관으로 명령이 이루어졌지만 문이 열리지 않아 밖으로 나오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원인을 분석해 다음 발사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과 동시에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냅니다. 2032년까지 2조 원을 투입해 대형 위성 발사가 가능한 국산 발사체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발사체 개발 사업단장에는 박창수 박사가 임명됐습니다. 우주 탐사 중에서도 이제 달 탐사, 달 착륙을 갖다가 큰 목표로 왔고 이제 그거를 향해서 발사체가 집중적으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2032년 차세대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선을 우주로 보낸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멸종위기 중 점박이 물범이 올해도 백령도 앞바다로 돌아왔습니다. 매년 봄이면 중국에서 한반도로 내려오는데 바위가 많고 먹잇감이 풍부한 백령도를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신경희 기자가 물범을 만나고 왔습니다. 바위를 침대 삼아 낮잠을 자고 있는 물범들. 백령도 앞바다에 서식 중인 회색빛 피부에 검은 점이 박힌 점박이 물범입니다. 수면 위로 빼꼼히 내민 얼굴에는 호기심 많은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만나요, 물속에서. 그러면은 뭐 달라고 장난을 하는 거야지. 오리발을 물어서 당겨보고 주둥이로 이렇게 밀어도 보고. 점박이 물범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천적을 피해 안전한 바다를 찾는 특성이 있어 잠수하기 편한 유선형으로 진화했습니다. 한반도 점박이 물범의 최대 서식지인 백령도 물범바위입니다. 이곳에 약 300마리가 살고 있는데 바다와 바위 위를 오가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새끼를 낳기 위해 중국으로 북상했다가 매년 봄이 되면 다시 백령도로 돌아옵니다. 수명을 고려하면 평생 30번 정도 여행을 반복하는 겁니다. 지역에 바위가 많고 까나리 등 먹잇감이 풍부하며 안보상 일반인 접근이 제한되는 지역적 특성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국 어선들의 어족자원 싹쓸이와 밀렵으로 서식지 파괴 위험이 있다며 국제적 협력을 통한 물범 보호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따뜻한 남풍이 유입되며 이번 주말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의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올라 많이 덥겠는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지만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강원 일부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밤 제주부터 올여름 장맛비가 시작됩니다. 모레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장마 시작부터 강수량도 많겠습니다. 특히나 모레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22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30도를 넘어서는 곳들이 많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예보돼 있고요. 제주의 비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6월 23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